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14주차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후반기 수업 바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말고사 안내를 이런 식으로 해드렸어요. 문제 하나가 있고 유튜브 컨텐츠 창작, 성공 컨텐츠 발표, 과제 제출 이렇게 아마 문제를 출제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역할은 무엇인가? 이게 1번 문제고요. 2번 문제는 이번 학기 본인이 수행한 유튜브 활동을 쓰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튜브 활동이 좀 어렵다고 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블로그 활동으로 대체를 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이번 학기 본인이 수행한 유튜브 활동 또는 블로그 활동을 쓰세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쇼츠 3개, 동영상 2개, 썸네일 2개, 최종 화면 2개, 뭐 카드 2개, 또는 뭐 프로필 사진 이렇게 또는 뭐 블로그 글 3편 게재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공 컨텐츠 발표 여부를 쓰세요. 그러면 발표했음, 발표 안 했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신이 제출한 독후감의 제목을 쓰세요. 그러면 네, 독후감, 더 리더 책 읽는 남자, 뭐 영화, 또는 책, 저건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써서 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제 독후감도 제출 안 해주신 분이 매우 많아요. 예, 제출해 주신 분 한 4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출만 좀 해주시고, 유튜브 활동이나 블로그 활동, 블로그 활동은 여러분들이 글을 많이 써주셔야 점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좀 유념하셔서 좀 나머지 기간 동안 활동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미래사회와 미디어 리터러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자, 미래사회와 인공지능. 자, 미래를 어떻게 우리 대비할 것인가? 자, 코로나 팬데믹 전염병 이후의 미래. 또 미래의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네. 자, 2050 미래사회 보고서 네, 서울대 유기훈 교수팀에서 이제 책에 이제 쓴 내용인데요. 2050년 우리 미래사회는 인공지성 제1계급, 제2계급, 네, 1계급은 인공지성 플랫폼 소유주죠. 0.001%. 2계급은 인공지성 플랫폼 스타다. 0.002%. 제3계급은 인공지성, 제4계급은 프레카리아트다. 프레카리아트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99.997%. 프레카리아트라는 것은 불안정한이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프레카리오 그리고 노동계급을 뜻하는 독일어 프로레타리아트의 합성어다.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플랫폼이라는 것은 여러분 유튜브도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거죠, 여러분. 네. 인스타그램, 이렇게 페이스북 플랫폼은 원래 정류장이었는데 지금은 정보지식 정류장 이런 의미로 지금은 쓰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보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50년에 2050년 이후로 2090년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플랫폼 소유주는 더 줄어들고 플랫폼 스토어도 줄어들고 어, 프레카리아트도 줄어들고 인공지성이 대부분이 되는데 이 인공지성과 프레카리아트는 막 서로 혼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막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미래 사회를 위해 우리의 교육은 어떠해야 되는가? 현재 우리의 자녀가 받는 교육은 우리 사회의 교육은 미래 사회를 대비한 것인가? 네. 이런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학교 교육 오랫동안 받아왔잖아요. 여러분도 받았고, 저도 학교 교육 오래 받았는데,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과거에 어떤, 어, 제국주의, 그리고 뭐 산업혁명 시대, 어, 아니, 저기 산업시대, 네, 산업시대를 거쳤고, 또 제국주의를 거쳐서 또 식민지를 확장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거쳐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 우리가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아주 극소수에게만, 어,
행해지는 일이었고, 또 그 학교 교육의 어떤 목적도 극소수에게 치러지는 학교 교육의 목적은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이루어졌던 학교 교육의 목적과는 달랐다라는 거죠. 근데 하여튼 그 산업화 시대 이전에 학교 교육은 극소수에게만 이루어졌고 산업화 시대의 학교 교육이라는 게 대중화가 되었는데 그때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식민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됐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했습니까? 군인이 필요했죠, 군인. 그 군인을 필요했는데 이제 아무나 데려다가 군인으로 쓰려고 하니까 훈련을 못 받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무식해가지고. 그래서 직업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야, 직업군인 오기 전에, 그 전에부터 학교 교육에도 좀 애들을 교육을 시켜야지 군인으로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쓴 거죠. 그리고 또 산업화 시대에 이제 공장 노동자들이 필요했는데, 그냥 한 뭐 15살, 뭐 20살 아이들을, 어, 그 학교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들을 노동자로 데려다 쓰려고 하니까 아, 도저히 노동자로 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학교 교육을 좀 미리 받게끔 해라. 그래서 결국은 그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직업군인과 공장 노동자를 양산하기 위해서 농민 계층을 교육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20살까지 그냥 농사만 졌던 거. 음, 물론 농사 짓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는 뭐 이제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개념 아래 농사를 지었겠지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그냥 뭐 옛날 그 반복 노동을 그냥 한 거죠. 어 그래서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직업군인이나 국노동자로 써먹으려고 하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서 학교 교육이 필요해서 학교 교육이 시행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러시아, 프로이센이 유럽 열강의 반열에 오르기 위하여 물불 가리지 않고 전쟁터로 달려가는 군인들과 또 공장에서 쉴 새 없이 물건을 만들어내는 육체 노동자가 필요했던 거죠. 또 농민의 자녀에게 직업 군인과 공정 노동자가 되는 교육을 시켰다라는 거죠. 또 후일 프러시아는 독일 제국에 합병되고 독일 제국은 군대식 학교를 발전시켜서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거죠. 영국은 1860년대 의무교육, 공립학교를 제도화했는데 결국 이거 뭐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숙련된 공장 노동자가 무한정으로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민의 자녀를 교육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 과거에는 뭐 거의 대부분이 농민이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 사실 양반이라는 것은 10% 이내였다라는 거죠. 네. 거의 대부분 80, 90%가 농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10% 이내의 사람들, 극소수의 사람들, 10명에 한 명꼴로만 교육을 받은 건데, 이게 이제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근대로 와서 공장 노동자와 직업군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필요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취지의 학교 교육이 현재에도 어떻게 여전히 유의미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일제는 이제 독일의 교육 주제들을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이식했죠. 자, 일제 패망 이후에 미국은 영국의 공립학교 교육제도를 기반으로 한 자국의 공립학교 교육제도를 또 우리나라에 도입시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 그리고 미 군정 시대를 거쳐서 현재 이런 교육제도의 근간을 우리가 들여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이라는 것은 근대부터 지금까지 결국 직업군인과 공장 노동자 양산이 목적이었던 교육 시스템을 뿌리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근거가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이 군대의 상관은 부하들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부하들은 그 명령을 기계처럼 수행한다. 공장의 장은 휘하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작업 지시를 내리고 노동자들은 그 지시를 기계처럼 수행한다. 우리나라 교사는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들은 그 지식을 기계처럼 암기한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네. 이런 유사성을 근거로 해서 우리 근대 교육은 결국은 직업군인과 공정 노동자 양산이 목적이었던 그런 교육 시스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이 의미가 있나, 어, 이런 교육이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의문도 우리나라만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게 어떤 암기식 교육을 그
심어놓았던 일본이 사실은 교육혁명을 단행했어요. 그래서 2013년 6월 150여 년 만에 교육혁명을 단행한 거죠. 2020년까지 입시교육을 폐지하는 거죠. 단 한순간 바꾼 건 아니고 서서히 해가지고 이제 2020년에 입시교육을 완전히 폐지한 거죠. 공교육의 국제 바칼로레아를 도입해가지고 바칼로레아라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스위스에서 시작된 교육 과정으로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것이 핵심인 거죠. 여기서 책이라는 것은 교과서나 참고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동서양 고전을 바탕으로 한 이런 인문학 책들이 기본이 되는 거죠. 또 동아시아의 주입식 교육으로 대표되는 입시 교육을 정착시킨 그 장본인인 일본이 현행 대입 제도까지 폐지해가면서 새로운 어떤 어, 입시제도 바칼로레아를 도입한 까닭은 무엇인가?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어떤 교육 또 그 교육책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어떤 입시 체계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고 일본은 이제는 의미가 없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과감하게 입시혁명, 교육혁명을 단행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옛날의 그 교육제도를 계속해서 좀 이어오고 있죠. 네. 어,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럼 일본이 왜 이런 교육혁명을 단행했느냐? 기존 주입식 교육으로는 미래사회, 인공지능사회, 지능정보화사회라고 하는 거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능정보화사회라고 하는데, 지능정보화사회, 인공지능사회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기존 주입식 교육으로는 미래사회를 대비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왜 그러냐? 미래사회에 필요한 능력은 네, 공감 능력, 창조적 상상력, 이러한 것을 길러야 되는데, 자, 과거의 주입식 교육은 이런 걸 기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러한 것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자, 미래 사회의 모습은 인공지능의 시대죠.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간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1번, 2번 두 가지 다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아까 앞에서 살펴본 뭐 유기용 기술팀의 내용을 보더라도 어떤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거나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 계층이 생길 것이다.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도 많이 있는 거죠. 네. 자, 미래 사회의 모습,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 하면은 사실 알파고를 많이 떠올려요.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을 하나의 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2012년, 2013년에 이세돌을 이길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했다고 보는 거죠. 구글사에서. 그래서 구글사에서는 이미 2012, 2013년에 이 정도면은 이세돌 뭐 세계 최고가는 바둑 기사와 붙여도 우리 인공지능이 지지 않는다라는 걸 그 사람들은 그때 이미 자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과 일본의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선을 보였고 뭐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을 다 이해 좀 이렇게 전달했을 경우에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내용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근데 어, 중국도 비슷하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을 전혀 인식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인식을 해야 구글사에서는 인공지능을 팔아먹을 텐데 그래서 인공지능을 팔아먹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할 텐데 한국 사회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뭔가 알릴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그런 연구 끝에 고민 끝에 나온 것이 한 번에 어, 정말 대단한 쇼를 펼쳐가지고 우리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일반 국민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뭐가 필요할까? 그러면 한국 최고의 바둑 기사와
인공지능을 맞대결을 시켜보자. 그때 이제 인공지능이 그 구글사에서는 인공지능이 다 이길 것이다. 그렇게 이미 뭐 예상했다라는 거죠. 네. 인공지능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니고 중국과 일본에 이어서 한국의 인공지능을 선보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죠. 이미 인공지능이 많이 왔다라는 거죠. 자, 미래는 인공지능의 시대인데 자, 비유하자면 스마트폰이 손수레라면 인공지능은 우주왕복선이다. AT 저자 이기성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이미 이제 우리 인공지능은 우리의 뇌를 대신하고 있잖아요. 전화번호도 우리 외우지 않죠? 예전에 전화번호 다 외웠었어요. 저도 어릴 때 전화번호 다 외웠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어, 군대 갔다 오고 조금 있다가 이제 스마트폰을 저도 이제 가지게 되었으니까 그전에는 스마트폰 없었으니까 다 외웠죠. 공중전화에서 다 전화하고 그렇게 했었죠. 자, 미래의 대부분의 사람은 양자 컴퓨터가 탑재된 인공지능이 양산되면 인공지능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네. 양자 컴퓨터가 탑재된 인공지능이 양산되면 인공지능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2011년 인공지능 왓슨이 미국의 유명 TV 퀴즈쇼에 참여해서 우승했다. 특히 언어 처리 분야에서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네, 인천 가천대 길병원 2016년 12월 인공지능 의사 왓슨이 진료에 참여했다. IBM 왓슨 인공지능 암세터 8개과 30여 명의 의료 인력. 그래서 이제 진단 단계, 치료 계획 수립 단계, 이제 치료 계획. 특히 이제 이 치료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인공지능이 자기 역할을 확실히 한다는 거죠. 수많은 논문을 공부하여 부작용에 대해서 살피고 환자들로부터 사실은 매우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당시에 이제 퀴즈쇼에서 퀴즈쇼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에 쳐도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왓슨이 언어 처리 분야에서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다. 네. 네, 여기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2011년 미국의 유명한 컴퓨터 제조사인 IBM에서 만든 인공지능이 퀴즈쇼 우승을 차지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좀 충격이었었어. 이게 왜냐하면은 어느 처리 쪽에 그 정도의 결과를 낸다는 것은 사실은 참 상상하기 힘든 거였죠. 예, 그런 거 만들어내는 거 보고 야 싶었고 우리가 좀 많이 뒤졌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부러워. 걔네들이 몇 년을 이렇게 엄청 많은 돈을 투입해서 그런 걸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정도의 규모를 투자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사실은 전화위복이 된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우리도 저런 식으로 좀 하자. 세계 선진국의 기술력을 따라잡기 위한 도전. 하지만 박상규 박사의 도전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2013년부터 10년짜리 과제가 만들어졌어요. 그런 기초원천에 그런 자금을 투입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참 정부의 고마움을 느끼는데 뭐 일부 파트에서는 할 필요 없는 걸 한다. 그냥 IBM 가져와서 그냥 쓰면 되는데 우리는 잘 쓰면 되는데 뭐 이런 게 있었고 또 실제로 우리가 그걸 개발할 때에 국내의 어떤 기업에서는 그 IBM 왓슨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그냥 IBM 걸 가져와서 우리 그냥 사용만 하면은 그냥 뭐 사용자들은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완전 종속되고 선진국의 인공지능 기술에 맞서 다소 늦은 2013년부터 연구를 시작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마침내 2016년 그 결실을 맺게 됩니다. 후종 AI인 엑소브레인이 그 주인공. 그해 11월 국내 최초로 장학 퀴즈에 출연해 인간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하는 희거를 이뤄냈습니다. 맞아만 했죠. 이게 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만약에 해가 적다 이러면 뭐 끝이야 그냥 진 거는 그냥 거기서 야 우리 다시 합시다 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소문 다 나지 바깥에. 그럼 실패했다 뭐 이러고
또 의사소통은 딱 안 거예요. 처음에 객관 문제 좀 쉬운 거 할 때는 비슷비슷하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조만조만했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 나갈수록 우리가 압승하기 시작해서 중반 좀 넘어가니까 이기겠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 나중에 월등히 이겼어요. 문제를 인지하고 정답을 도출하는 능력을 검증받은 엑소브레인은 10년이라는 긴 프로젝트를 향해 2017년부터 본격적인 응용기술 개발에 나서게 되는데요. 구글에서 개발한 언어 모델 대비 4.5% 우수한 한국어 언어 모델을 개발해 한국어 능력만큼은 세계에 지지 않는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향후 2022년까지 엑소브레인은 다국어 전문 지식 서비스 개발 및 세계 최고 성능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보셨죠? 네. 이런 걸 좀 보시면 그나마 조금 더 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하나 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길병원이 2016년 12월 한국 최초로 미국 IBM사의 인공지능 왓슨 보온 콜로지를 실제 의료 현장에 활용한 IBM 왓슨 인공지능 암센터를 열었다. 왓슨 암센터는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왓슨을 기반으로 총 8개 전문 진료과, 30여 명의 전문의, 그리고 왓슨 전문 코디네이터가 함께 근무한다. 길병원의 왓슨 암센터를 찾은 암 환자들은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관들이 제공하는 암 치료 솔루션을 경제적, 물리적, 지리적, 공간적 제약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왓슨은 암 치료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암 치료는 일반적으로 암인지를 확인하는 진단 과정과 암 확인 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과정,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 수술과 항암 치료 등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왓슨은 여기서 중간 과정인 치료 계획 수립에만 참여한다. 길병원은 암이라고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왓슨을 활용한 다학제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환자분은 그 조직 검사에서 자궁 병변이 나왔거든요. 초기는 좀 아니고 좀 진행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 영상학교 교수님이 일단 CT 검사, MRI 검사 그런 거 검사하신 거 말씀드릴 거예요. 교수님 말씀 주세요. 이 사진 보시면은 이쪽이 앞쪽이고 이쪽이 뒤쪽이에요. 보시면 이쪽에 하얀 게 방광이고 방광 뒤에 있는 게 자궁이에요. 보시면은 자궁 앞쪽 뒤에는 혹이 없는데 앞쪽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암으로 나온 데고요. 선생님 생각하시는 거는 여기를 이렇게 하시다 그렇죠? 여기를 하고 나서 이미 안 될 것 같은데 다학제 진료 시간엔 각과의 전문의가 한데 모여 환자의 치료 계획에 대한 왓슨의 의견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치료를 진행할지 환자와 함께 결정한다. 인공지능 왓슨에도 환자분의 데이터를 넣으면 이렇게 추천하는 항암제는 이렇게 항암제 2개 하고 또 표적 치료제인 베바시즘하고 병합하는 게 치료 성적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 항암제를 이용해서 저희가 치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6분이 진료를 함께 하고 설명도 또 자세하게 해주시고 그 데이터 보면서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신뢰를 할 수 있고요. 믿음이 가요. 그리고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환자들이 앞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참고를 해서 치료를 받으면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아요. 다른 환자분들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다학제 진료의 장점은 이제 암의 진단 치료에 있어서 한 명의 의사가 결정하기는 어렵거든요. 치료가 되게 복잡해지고 진단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영상이나 그리고 병리학적 소견 같은 게 많이 필요한데요. 이 모든 여러 전문가 의사들이 모여서 이제 상의를 하고 치료 방향을 세우게 되면 일단 진단이 더 명확해지고요. 그리고 치료 방향도 환자한테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시할 수가 있고요. 왓슨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제 시각적으로 환자분한테 보여주려면 저희가 환자분의 이해도를 높이고 설명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왓슨이 수많은 논문을 바탕으로 부작용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를 순식간에 계산해 검토하기 때문에 자칫 의료진이 할 수 있는 실수를 막아주는 것도 장점 중 하나로 꼽는다. 환자의 데이터는 다학제 진료 전에 미리 입력하는데 나이, 성별, 몸무게와 여성의 경우 폐경 여부, 암세포 타입, 피검사, 과거 수술력 등 최소 10개부터 최대 80개까지 환자의 의료 정보를 입력한다. 현재까지 왓슨이 치료법을 내놓을 수 있는 암은 위암, 대장암, 직장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전립선암이다. 이런 암의 초기는 전부 치료법을 내놓을 수 있으며 진행암도 대부분 가능하다. 하지만 국소 부위에 재발된 암은 아직 치료법이 업데이트 중이다. 왓슨 폼콜러가 제시하는 치료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왓슨 폼콜러가 제시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표준화되거나 유명한 그 미국의 캔서 센터에서 하는 치료법의 어떤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다 거의 대다수가 일치를 하지만 일부 상황, 보험이라든가 환자의 선호도, 의사의 어떤 경험이나 그리고 환자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치료의 선택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의료진이 환자랑 이제 상의를 해서 결정하면 되겠고요. 또 이제 왓슨 폼 콜라겐 치료법만 제시하지만 정말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분을 도와드리고 치료의 결과가 어땠는지, 치료 과정 중에 어떤 어려운 점이 없었는지 그런 거를 이제 도와드리고 하는 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의료진의 역할이죠. 그렇다면 환자들이 궁금해할 왓슨의 진료 비용은 얼마나 될까? 왓슨을 사용하는 비용은 환자분 부담은 없고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병원에서 부담하고 있고요. 그리고 왓슨을 할 때는 다학제 진료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보통은 주치의 교수님뿐만 아니고 항암하시는 교수님, 그리고 방사선 치료하시는 교수님, 영상을 판독하시는 교수님, 병리과 교수님 등 여러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지금까지 하셨던 검사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리고 또 왓슨 결과도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다학제 진료비만 받고 있습니다. 다학제 진료는 나라에서 보험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10,000원 미만으로 부담 없이 진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왓슨을 도입했던 미국의 경우 그 효과를 의료 민주화라고 표현한다. 일부 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고가 의료 서비스를 일반인들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1958년 개원 당시 보증금 없는 병원 시행으로 진료비가 부족해 치료받기 어려운 사람들의 병원 문턱을 낮췄던 하천대 길병원. 이번엔 왓슨을 통해서 세계적 수준의 암 치료 문턱을 낮췄다. 환자를 위한 최초의 노력은 개원 이래 해마다 시행해온 자궁암 무료 검진이 그 시작으로 지금까지 12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검진 혜택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400명이 넘는 심장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시술을 시행해 아이들이 건강히 꿈꾸며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중증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국내 최초로 닥터헬기를 도입한 길병원. 닥터헬기는 그 이름처럼 전문의와 응급구조사가 동승하며 헬기 안엔 검사 및 응급치료 장비가 갖춰져 있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환자를 위해 국내 최초를 두려워하지 않는 가천대 길병원. 인공지능 의사 왓슨과 함께 의료진들이 만들어가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환자들을 위해
또 어떤 최초를 만들어낼지 그 내일을 기대해 본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영상 2개를 보셨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영상을 좀 보시면 그나마 조금 더 이제 피부로 좀 와닿죠? 자,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다양한 기계에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모듈별로 인간에 필적하는 수준의 모든 정보 시스템을 장악하게 된다. 2050년 전후에는 약 50%, 2075년에는 90%. 금세기 말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2029년에 인간의 지능, 인간의 지능이라면 대표적으로 노벨 수상자 지능 정도 되는데, 그런 노벨 수상자의 지능을 초월한 인공지능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2049년에 예상을 하는 거죠. 2045년에는 인류 전체의 지능을 초월한 인공지능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에 의한 전문직 대체는 이미 시작되었고, 자,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눈에 띄기 시작하는 때, 인공지능에 의한 전문직 대체가 눈에 띄기 시작하는 때는 대략 한 2025년 정도로 보는 거고, 2025년과 2035년 사이에 전문직의 10 내지 30%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어 실업자로 전락할 것으로 예측을 하는 거고, 2035년에는 전문직의 30 내지 50%가 인공지능에 대체되고, 45년에는 전문직의 80 내지 90%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된다. 이렇게 내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교육과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이렇게 인공지능이 지금 대체되는 세상이 오는데 우리 인간들이 앞으로의 공부는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인문학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늘 쉽게 접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네.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네.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창의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을 해야 한다. 건전하고 창의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중독되지 않는 건전한 미디어 기기 사용 능력을 배워야 된다. 중독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독되지 않아야 된다. 중독되는 사람은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 미디어 기기에 중독된 사람은 미래에 성인이 되어서 인공지능에 대체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창의적이고 다른 사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리터러시 표현 능력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미래 인공지능에 대체하기 쉽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4주차 2교시 수업은 마무리하고요. 이제 15주차 1교시까지 가서 이 얘기를 이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15주차 1교시까지 수업을 들으시고 그 기말고사 보시면 됩니다. 기말고사 1번 문제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사회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렇게 문제를 낼 테니까요. 자,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15주차 1교시의 기말고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시간이랑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차에 뭐 한 6월 16일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시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